조용하고 한적한 섬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누구 입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 없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져 왔다. 저 드넓은 바다에 커다란 배가 잠들어 있고 그 속에 온갖 금은 보화가 있다고 했다. 바닷속 전설은 우연히 한 어부에 의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6점. 이 도자기의 가치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지금의 문화재청인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조사 결과 약 1000년 전인 중국 송원 시대의 도자기로 밝혀진 것이다. 그 후 며칠 사이에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내 도굴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몇 달간 100점이 넘는 보물을 건져냈다. 그렇게 두세 차례에 걸쳐 도자기가 나오자 문화재관리국은 많은 유물이 바닷속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발굴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차 인양 중간 결과 이 많은 유물들이 실린 보물선에 대해 3가지 추론이 대두된다. 첫째, 옛 중국의 대일교역선이다. 둘째, 고려 말 삼별추군이 진도, 제주도로 쫓길 때 재물을 실었던 피난선이 침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중국 도자기를 반출하려던 일제의 선박이라는 설까지 있었다. 이 중 중국의 대일교역선이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싣고 일본으로 가는 도중 폭풍을 만나 침몰했을 거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다. 특히 송원 시대에 중국의 도자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성행했고 당시 고려는 고려 청자가 만들어지던 시기로 기후에 맞지 않는 중국 도자기를 대거 수입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유물을 품은 채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됐지만 목적지가 고려는 아니었던 것이다. 보물선의 비밀을 밝혀줄 발굴 작업이 계속된다. 그러던 중 1976년 11월 26일 엽전 3000개가 무더기로 발견된다. 발굴이 끝날 때 집계된 엽전의 수는 무려 800만 개. 도대체 왜 이 많은 엽전들은 배에 실려 있었을까? 첫 번째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당시 일본에서 그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했던 그런 자료들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동전과 또 그 외에 금속 그 원자재가 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녹여서 사찰에서 뭐 종을 만든다거나 어떤 불사에 사용했던 그런 자료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977년 6월 3차 발굴이 시작된다. 끊임없이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조금 다른 도자기가 나타난다. 바로 고려 청자였다. 수많은 중국 도자기 가운데 단 7점뿐인 고려 청자. 이것들은 왜 이 배에 실렸을까? 고려 청자가 실려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려에서 이전에 신안선이 항해하기 이전에 고려에서 건너갔던 도자기를 일본 애호가들이 수집을 해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선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설은 신안선이 고려를 경유해서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갔을 가능성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중국에 있던 고려 청자를 일본인들이 수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더 요즘 학계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탁한 물빛. 신안 앞바다는 마치 어둠 속에서 끝없이 보물을 토해내는 요술 항아리 같았다. 11차례의 인양에서 발굴된 유물은 동전을 제외하고도 모두 22,000여 점. 이 중 청자 12,000여 점을 비롯해 도자기만 무려 2만여 점이 넘었다. 이 많은 유물을 싣고 있던 배는 과연 언제 어디를 향해 가던 것일까? 이 보물선의 비밀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한자가 적힌 작은 나무 토막, 목간. 신안선의 목간은 바다에서 발굴된 최초의 그런 목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간의 의미는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기록물입니다. 근데 신안선의 경우에 그 목간은 화물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화물을 보내는 시기,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그다음에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안선의 역사적 실마리를 풀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목간들 중에서도 특히 신안선의 출발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 있다. 지치 3년, 1321년부터 23년까지 사용한 원나라의 연호이다. 이를 통해 신안선이 1323년경 원나라를 출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시대로서 지치 대신 원영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목간은 신안선이 일본의 배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말해준다. 또한 다른 목간에 새겨진 동복사, 조조감 등의 일본 사찰명은 신안선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의 닝보를 뜻하는 경원이 새겨진 청동추를 통해 이 배의 출발지를 알 수 있다. 즉 신안선은 닝보를 출발해 일본 하카타와 교토로 가던 원나라의 무역선이었던 것이다.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게 되었고 결국 신안 앞바다에 잠들게 된 것이다.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배의 일부분과 수많은 유물들은 그것들을 둘러싼 갯벌 덕분에 원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그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강한 조류와 싸우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수중 발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양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은 조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것은 바로 그 수중 시야입니다. 수중 시야가 어두워져 버리면은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류가 강한 날에는 물속에서 사람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굴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1980년 여름,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채 신안 보물선 선체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신안선은 1976년에 첫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해양 발굴의 역사도 오래됐다는 것이죠. 이 신안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해양문화유산이란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우연히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해양문화의
관심을 갖고 조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선체 인양과 보존 처리, 그리고 원형 복원에 걸린 시간만 무려 28년. 2002년이 되어서야 신안선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돛 3개를 갖춘 길이 34m, 260톤 규모의 범선. 승선 인원은 무려 100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4세기 초 당대 최대 규모의 원양 무역선이었던 것이다. 세계에서 바사호가 한 72m 정도 되는데 그 다음으로 큰 게 우리 신안선 규모입니다. 요게 잔존 규모 자체가 한 28m가 넘어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그 선형 복원했을 때 크기만도 34m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세계적인 선박입니다. 또한 신안선은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배였다. 특히 신안선이 가지고 있는 선형은 그 연안항해용이 아니고 원양항해용입니다. 지금에도 그 신안선이 가지고 있는 배의 선형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선박들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들은 중국의 천주만 해선과 우리나라 신안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배들은 문헌이라든가 그림 회화적인 자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역사적으로 그 실물이 직접 우리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되어서 이렇게 전시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원된 신안선 아래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 토막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됐던 이 자단목은 배 가장 아래에 실려 선체 균형을 잡는 데도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려 1000개가 넘게 발견됐다. 껍질이 벗겨진 채 비슷한 크기로 잘려 실려진 이 나무 토막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단목의 용도가 고급 목공예품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그 자단목이 중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자단목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신안선의 교육 범위가 동북아시아 3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이고요. 그런데 자단목을 자세히 보니 뭔가가 새겨져 있다. X자, 한자, 다이아몬드형 표식, 아라비아 숫자로 보이는 것도 있다. 자단목에는 묵서로 된 글씨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새겨져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묵서의 경우는 그 자단목의 무게라던가 어떤 용도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자단목이 그 아라비아 상행까지 연관된 그러한 그 교역품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 동북아 교역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들이 신안선에서 발견됐다. 바로 16가지나 되는 다양한 향신료들이다. 이것들은 신안선이 약재 모욕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근거인데 동남아에서 전해지던 것도 있어 당대의 교역 범위를 추정케 한다. 일본의 남학신과 칠기그릇, 고려 청자와 당시 고려인들이 쓰던 청동 숟가락도 발견됐다. 그야말로 신안선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교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7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도 신안선과 마주하게 된 것은 우리에겐 큰 행운이었다. 신안선은 우리를 1323년으로 이끈다. 이 배는 아마 6월 3일 마지막 선적을 마쳤을 것이다. 동남아에서 가져온 온갖 향신료와 약재,
수만 점의 중국 도자기를 실었다. 날짜와 행선지를 목간에 꼼꼼히 적는 것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은은한 비색이 아름다운 고려 청자는 각국 사신들에게 인기였다. 커다란 청동불상의 재료가 될 동전들도 가득 담았다. 신안선은 13, 14세기 중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또한 이처럼 커다란 무역선이 운항했다는 것은 당시가 얼마나 역동적인 시대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안선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커다란 의미는 당시에 이 동아시아를 교류하는 해양 교역사를 복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시의 모든 문화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인 자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영상보다 더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자료들을 증거물로 세상 밖에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1323년 초대형 국제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한 시대의 단면이 고스란히 바닷속에 잠겼다. (700년이) 지나 우연히 신안 앞바다에서 작은 청자가 다시 빛을 보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역사도 시작됐다. 발굴에서 복원까지 걸린 시간 28년. 그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세시대 동아시아의 무역,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한 시대의 단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었다.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주는 창. 신안선은 소중한 우리의 보물선이다.